자,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인 3.1운동과 1920년대 일제 식민통치, 그리고 20년대 국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나 독립운동 중에서도 사상, 대중, 그리고 신간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외 독립운동은 1930년대 그리고 8번까지와 엮어서 선생님이 한 번에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우선 3.1운동을 보면은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1919년에. 그 말은 1918년, 그러니까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대전이 일어났고 1차 대전이 종전된 후에 패전국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또는 오스만 제국과 같은 패전국의 식민지를 회수해야 되겠다. 식민지를 회수해야 되겠다는 승전국, 그러니까 연합국 측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식민지에서 들어오는 많은 자원, 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들 역시 식민지를, 기존의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이 늦게 통일했던 국가들이 자기들이 먹을 식민지가 없으니까 우리의 식민지를 뺏으려고 한 전쟁 아니냐. 그러니까 식민지를 회수해야 되겠다. 그들로서부터 식민지를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 배경은 아무래도 역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되겠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모든 국가의 어떤 민족의 그 미래는 그 나라 민족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민족 자결론을 펼칩니다. 이 민족 자결론은 사실 패전국의 식민지 밑에 있던 약소 국가들을 위한 정책이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가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죠. 일본은 이 당시에 승전국이었습니다. 일본은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는데, 일본이 승전국인 이유는 제2차 영일 동맹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로 인해서 중국에 있던 독일군 기지가 있던 산동반도나 이런 곳으로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일본은 승전국 위치에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파리 강화회의를 듣고 너무나 희망에 찬 나머지 상하이에 있던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회의에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왔던 김규식이죠.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제 회담장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세 번째, 28 독립선언이 발표됩니다. 이것은 도쿄에서 일어난 일이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죠. 이런 것 정도를, 이 세 가지 정도를 3.1운동의 직접적 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왜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3.1운동은 왜 3월 1일날 일어났느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는데요. 고종 황제는 1월 20일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소문 때문에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부검을 했고 고종이 독살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1월 20일에 돌아가셨지만 실제 인산일은, 왕의 장례를 인산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인산일은 3월 3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민족 대표라 불리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만세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인산일을 중심으로. 자, 점화기. 불이 붙는 시간이라는 얘기죠.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로 종교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계. 왜냐면 이 당시에 이미 1910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헌병 경찰 통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많이 구속되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시설, 두 번째는 학생들, 즉 학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만세운동은 종교인들이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산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3월 3일이. 그래서 당연히 일본도 이 인산일에 무언가 조선인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날짜를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하루를 땡기자니 일요일이어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을 땡겨서 3월 1일 날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민족대표 33인이 3월 1일 날 이들의 약속 장소였던 태화관이라는 룸살롱으로, 요정이라고 했죠.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여자를 끼고 술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태화관으로 모이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을 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굉장히 겁을 먹었고,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에, 심지어 선생님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장소조차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는 의지만 보여주고 자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일본 경찰에게 자기들이 직접 자기가 한 이야기들을 자기가 했던 독립선언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실제 그래서 선생님은 이 33인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들이 들어주지도 않고, 많이 들어봐야 33명, 더 많이 들었다 치면 옆에 여자 한 명씩 꼈을 테니 66명. 그런 66명밖에 듣지 않은 독립선언서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이것의 가치를 부여한 것은 이 33인의 민족대표들이 아니라 이 민족대표들을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들인 거죠. 학생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들을 아무리 기다려도 민족대표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민족대표들은 잡혀갔기 때문에 아무리 기다려도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은 태화관으로 가게 되는데, 태화관 일부 방에서 떨어져 있던 독립선언문을 들고 와서 이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탑골공원에서. 탑골공원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이었을 때 한국사를 배웠던 1학년 친구들이, 작년 1학년, 현재 2학년 친구들이 독립선언문 읽기를 수행평가로 해본 것입니다. 오더니의 조선이 자유국임을 만방에 선포한다라고 시작되는 그 글을 읽어낸 거죠. 실제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슷한 나이들일 겁니다. 민족대표라는 사람들은 겁을 먹고 경찰서에 자수했지만, 겁이 없었던 우리 학생들은 당당하게 나아가서 독립선언문을 공원들, 사람들 앞에서 읽고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고, 그러고 체포당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더 독립운동가인지는 뻔하겠죠. 그런데 도대체 민족대표라는 말이 왜 그들에게 붙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은 이것을 이제 멈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불꽃을 멈추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멈춘다고 멈춰지는 게 아니죠. 확산기입니다. 처음엔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소동들은 일제가 학생들이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학교에 대한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만세운동이 시골로, 농촌으로 번지게 되고, 그리고 해외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무력을 쓰지 않았던 평화시위가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모습도 보이니 이것은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친일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들 중에 일부가 친일로서 친일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되면서 이 당시에 마녀 사냥을 좀 단행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3.1운동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있긴 있어요. 민족 대표들의 어물쩡한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나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좌우를 막론하고, 그리고 학생들과 가장 배우지 못한 민중들로부터 먼저 시작된 이러한 운동은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우리 민족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쌤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을 보면 첫 번째 한계점은 평화적이기만 한 무력 시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조직이 필요성이 계속 이야기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최전방에서 이끌어 나가게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서 시작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일본은 이러한 에너지를 목격하고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즉,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 정확히는 문화 통치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헌병, 경찰 통치에서 민족 분열 통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친일파들을 만들고 그렇게 나아갔으니까요. 또 3.1운동을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기 숭고히 옥사를 겪으셨던 유관순 언니라든지 또 제암리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제암리 학살은 그 일부 9.4일생으로 마을을 빠져나온 외국인 기자가 아니었다면 나름대로 어떻게 역사 속으로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그런 사건들이죠. 이런 분들 말고도 전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니만큼 각 지역에 굉장히 숭고한 뜻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펼치다가 희생되신 여러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니하오는 중국어구나. 아리가또, 야메떼, 스고이 이러지 않고 이런 시벌 이러면서 구수한 한국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분들의 노력을 빼곤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어렵더라도 독립운동사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식이나 이해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두 가지 라인을 보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무장 독립투쟁이죠. 두 번째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하자는 외교 독립운동입니다. 외교 독립운동은 당연히 외국의 공사관이 많은 어디를 중심으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이 지역이 상하이입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반대로 국내로 직접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는 무장투쟁은 이러한 서간도나 북간도나 간도지방이나 연해주 지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일제 식민 통치에 관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3.1운동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던 일본은 이제는 더 이상 공포에 의한 통치는 힘들겠구나. 그렇다면 이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분열 통치를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정치개혁 면부터 보면 일제가 통치 방식을 이렇게 바꿨다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 그것의 과정에서 일어난 우리나라에 대한 기만 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문관 총독을 임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관 총독은 일명도 존재하지 않았죠. 두 번째는 헌병경찰을 폐지한 것입니다. 기존의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보통 경찰제를 시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조선 태형령도 폐지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나 말과는 다르게 경찰관서의 숫자를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3배로 증가시켰죠. 그리고 당연히 민주국가에서는 주어져야 되는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통해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신문들이 생겼지만 이들은 기사를 검열당하고 심하면 정간당했으며 더 심하면 폐간당했습니다. 폐간. 그리고 1925년에 대단한 악법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악법인 순간을 까먹었네. 치안유지법이 발생합니다. 발현됩니다. 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비롯한 사상범 탄압을 위한 법령입니다. 사회주의를 비롯한 사상범 탄압을 위한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는 1차 대전에서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습니다. 즉, 유럽 지역의 군수물자를 팔아서 큰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농업국가였던 일본은 산업국가로 바뀌게 되고 농민들은 노동자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논밭은 공장이 되어 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곡식에 대한 부족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곡식에 대한 부족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곡식 가격을 내리거나 또는 곡식의 생산을 늘리는 방법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펜을 잠깐 놓고 들으신다면 선생님이 1학년들한테는 통합사회 시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일본이 전쟁 때문에 열심히 공장을 돌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더 이상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애초부터 기술력이라든지 지금의 일본과 달라요. 이 당시에 일본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배품을 베낀 상태에서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팔아내는 것이 이들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함부로 노동자들에게 높은 월급을 주고 연구개발에 힘쓰면서 선진국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월급은 굉장히 저지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의 공급이라는 건 결국 집에 돌아와서 빵 한 조각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밖에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남은 돈을 가지고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든 아니면 본인의 축제를 위해서든 회사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그래서 이들의 곡식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만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낮다는 것이 용서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달에 식비가 30만 원이라면 40만 원 정도만 주면 충분히 괜찮게 먹고 살만 하지만 반대로 한 달 식비가 15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주면 매월 50만 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고가 자체를 곡식 가격 자체를 저고가로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은 우리가 개화기 때 배웠던 방공령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배울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에서는 우선 생산의 증산 자체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증산해 간 양만큼을 더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수탈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정책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양곡을 뺏어가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가져다 준 것은 만주에서 들어온 잡곡이라든지 탈지 대두 등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주에서 그야말로 사람이 먹지 못하는 잡곡이라든지 또는 기름을 빼버린 콩, 탈지 대두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멀쩡한 쌀을 뺏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걸 줬던 나름대로 민족의 탄압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회사령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1910년대에서의 회사령은 어떤 내용이었죠? 회사를 열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허가제가 신고제로 변한 것입니다. 이 허가제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0%밖에 안 되는 조선의 자본이 외국의 자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식민지 내에서의 70%의 점유율을 먹고 있는 일본 자본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 자본과 하게 돼서 근데 문제는 이미 1910년대 회사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개화기 때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들이 눈뜨고 돈을 날리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민족 자본의 성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진 과정에서 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또는 대형 인공 매장들을 유지하며 들어오는 것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 자본은 민족 자본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본 자본 쪽에서는 이미 1차 대전 때 돈을 많이 벌었던 다시 말해 돈은 재벌들이 식민지에도 또다시 해처리를 하나 펴가지고 거기서도 돈벌이 활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일본 자본에서의 잉여 자본의 흐름인 것이죠. 산업화 과정에서 일본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잉여 자본과 잉여 생산 물품들. 실제 아무래도 잉여 자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잉여 자본이 남아도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외부의 침해를 막는 거 뭐였죠? 나 순간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새로운 회사의 설립을 막는 거. 미안해요. 그 회사령을 허가제로 하고 있었는데 기존 일본에서 이제 그 성장한 자본들이 잉여 자본들이 투자할 곳을 잃고 방황을 하니까 자 그렇다면 식민지에 투자해라. 식민지에 회사를 만들어라. 그 회사는 원래 허가제였지만 이번엔 신고제로 바꿔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일본의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산업화를 통해서 많이 생산된 물건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전쟁 국가에서 이것을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산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와 교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 상품을 통해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거죠. 쌤이 지금 막 졸려가지고 횡설수설한다.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서 지금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에서 쌓여있던 그 많은 상품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 왜? 안 팔리니까. 전쟁이 끝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디 가서 팔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이제 강제로 식민지에다가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리지? 오기신데 밥 먹어 보러 가.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국내 독립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요. 관세를 폐지해서 일본 상품들이 우르르 우리나라로 몰려왔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주의에서의 쟁의와 우리가 아는 말로는 파업이겠죠. 쟁의와 민족주의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회주의에서는 농민과 노동자 계열로 나눠서 각각 파업의 방식이 한 번씩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농민들의 소작쟁이인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의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성공했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차 안에 있던 내용들이 차 안이란다. 성공했다는 것이고, 이거 진짜 선생님이 너무 졸려가지고 계속 무슨 뭐 이상한 말들을 중간중간에 하네. 알아서 들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산 노동자 계급에서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자, 이 사회주의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눕니다. 자본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이고요. 돈을 얼마나 더 버냐를 가지고 자본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하고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노동자, 다시 말해 일을 해서 자본가가 주는 돈을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평등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나라에 넘겨서 나름대로 공기업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자본가라든지 노동자들의 각각에서 자본가들의 돈을 버는 방법인 생산수단을 국유화한다든지,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고, 반대로 그 중에서 일부도 안 되는 돈이 그대들에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항, 즉 다시 말해 자본가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서 파업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평등을 이야기하면, 경제적 평등을 논할 때 사회주의의 경제적 평등의 방법은 두 가지인 겁니다.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반대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뒤집어야 한다. 자본가들을 엎어야 된다. 엎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선생님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실제 본인들의 근무 여건이나 근무 조건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파업이나 쟁의가 어째서 독립운동, 그것도 사상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1920년대 대부분의 지주와 자본가들이 전부 친일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90% 이상이 친일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투쟁은
비록 본인의 노동 조건이나 근무 조건이나 근무 환경들을 위해서 투쟁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역시 하나의 독립운동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졸려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어서 계속 횡설수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 타임 끊고 실력양성운동과 대중중심의 그 독립운동 그리고 신간회를 보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생했어요.